안녕하십니까. 중산연세치과원장 정한영입니다. 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 기술이사로서 수관관리에 대한 이해와 도움이 될 만한 사례와 요령을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수관관리의 목표와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치과용수와 바이오필름에 대해서, 그리고 수관관리 3대장이라고 하죠. 물빼기, 일반세균 검사, 수관소독을 차례로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치과병원 인증평가 항목의 수관관리 관련 사항을 응용 문제를 푸는 것처럼 검토해 보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을 전하면서 치과용수와 바이오필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치과치료 중에 발생하는 에어로졸에는 환자의 타액과 혈액이 다량 포함되어 있고, 만일 감염자가 치료를 받으면 코로나19가 확산될 위험이 클 거라고들 다들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과진료실 표면에 에어로졸을 채집 분석했을 때 환자의 혈액이나 타액에서 유래된 유기물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치과치료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크지 않다. 안심하고 치과치료를 받아도 된다. 그런 취지의 기사입니다. 물론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대신 채집된 대부분의 유기물들은 치과용수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치과용수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새삼 확인된 연구이기도 했습니다. 치과용수와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염된 치과용수는 얼마나 유해한가? 두 번째는 치과용수의 수질관리 기준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입니다. 1987년 오염된 치과용수에서 분리된 녹농균에 의한 감염 발생이 그 사례가 최초로 보고되었습니다. 2012년에야 이탈리아 노인 여성이 레지오넬라 병으로 사망하였고, 오염된 치과용수와 관련되었다는 사망보고서가 그때 작성되었습니다. 오염된 치과용수에 의한 감염 위험성은 역학조사로 확인되기도 어렵고, 또 건강한 성인에게는 크게 위험하지 않은 걸로 여겨집니다만, 그런 사례가 없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수술적 처치가 아닌 일상의 진료에서 사용하는 물, 즉 치과용수는 환경부의 먹는 물에 대한 규제 기준에 따를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먹을 수 있는 물을 치과용수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먹는 물 검사 항목은 60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치과용수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 60가지가 넘는 항목을 모두 검사해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가?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표 검사를 활용해서 치과용수로서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적합성 판정을 위한 지표는 일반세균 검사 시험 성적입니다. 일반세균 검사 결과가 먹는 물 기준을 충족하면 치과용수의 관리 상태가 좋다는 의미이고, 치과용수로서도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반세균 검사의 적합 판정 기준은 일반세균이 물 1ml 중에 100CFU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을 일반세균용 배지에 배양을 하면요, 세균 하나가 콜로니 또는 집락이라고 부르는 세균 덩어리로 증식하는데, 이 세균 덩어리를 CFU라고 합니다. 일반 세균의 경우 그 개수가 물 1ml에서 100개 이하로 형성되면 먹는 물 기준을 충족하였다, 적합하다고 판정하게 되는 거죠. 이 사진은 건조 배지에서 배양한 사진인데요. 어쨌든 물속에 세균이 있는 것이 찝찝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병원성 세균이 아니라 일반 세균 검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규제 기준은요, 100CF 이하지만 미국은 500CF 이하입니다. 훨씬 우리나라가 엄격하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오염된 치과용수가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크지 않다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치과용수 관리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수치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충격적인 결과니 다량으로 검출되었다, 수돗물의 100배 등등의 구체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비록 자율규제지만 권장 기준이 있고 언제든 검사를 통해 검증이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수질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됩니다. 다음은 바이오필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린 유니체어에 이미 안전성이 공증된 수돗물을 직수로 공급하기도 하고 심지어 정수 필터나 치과 정수기를 거쳐서 공급하는데요.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합니다만 기대와 달리 유니체어에서 나오는 물은 즉 치과 용수의 수질이 악화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먹는 물 기준치를 100배 이상 상회하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수돗물 같은 안전한 물이 공급되었는데 유니체어를 통과한 물이 치과 용수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물이 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바이오필름 때문입니다. 수관 내 바이오필름을 방치하면 층층이 쌓여 두터워져서 바이오필름의 일부가 떨어져 나오는 일도 있습니다. 컵물에 이물질이 떠 있거나 핸드피스가 막히는 일이 생긴다면 수관 내에 상당한 양의 바이오필름이 축적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치과 수관에 바이오필름이 잘 생긴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가늘고 긴 수관, 느린 유속, 특히 오랜 정체 시간은 바이오필름이 생기기 너무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유니체어 수관에 물이 고여있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케일러를 자주 하는 수관이 아닌 대부분의 수관은 하루 24시간 중 23시간 이상 정체 상태라고 봅니다. 유니체어 수관 내면에 세균 등 미생물에 의해 집락이 이루어져 점액층에 의해서 보호되면서 바이오필름이 형성됩니다. 구강 내 치태나 치석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치태를 제거하기 어려워지는 것처럼 일단 형성된 바이오필름은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치과 수관 내면에 생성된 바이오필름은 미생물의 저장고가 되고 치과 용수의 부유 미생물수를 증폭시킵니다. 1ml당 수천, 수백이 아니라 20만 CF에 도달했다는 보고 100만 CF에 도달한 경우도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치과 용수가 건강한 사람에게 병을 유발한다는 역학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치과 수관에 많은 양의 세균이 존재하고 환자나 의료진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은 감염관리 원칙에서 크게 벗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바이오필름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수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수관관리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수질은 바이오필름이 악화시킨다. 수관소독으로 바이오필름의 대부분을 제거할 수는 있지만 일부 비활성화된 바이오필름을 남겨놓는다. 시간이 지나면은 바이오필름이 재활성화된다. 동시에 새로운 바이오필름도 형성된다. 그래서 일상적인 물빼기가 필요하고 주기적으로 수관소독을 해야 한다. 그럼 앞서 개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필름이 재활성화되면 수질 오염이 진행됩니다. 오랜 시간 고여있던 물을 배출하고 부유 미생물수를 최소화시켜서 치과 용수로 사용하기 적합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준비가 물빼기입니다. 물빼기를 통해 부유 미생물을 97%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름 휴가를 끝내고 진료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업무가 바로 물빼기입니다. 여름 휴가 내내 고여있던 물을 곧바로 치과 용수로 사용한다면 거꾸로 환자가 되어 진료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좀 그렇습니다. 연휴나 주말 후에도 다르지 않고요. 매일매일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물빼기를 일상적 필수 업무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빼기를 효율적으로 하는 요령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선 행궁 컵물을 이용해서 물빼기를 4호에 실시합니다. 이어서 3A 시린지
두 곳에서 10초 정도 물빼기를 한 후에 스케일러에서 10초 정도를 하고 마지막으로 하이스피드 수관에서 간단히 물빼기를 합니다. 이런 순서와 방법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사실 수관에는 한 400~500ml가 안 되는 물이 고여 있습니다. 유니체어에는요. 그리고 컵물을 한번 빼면 100ml 가까이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A 시린지나 스케일러에도 약간의 그 물이 있지만 하이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극소량의 물만이 수관에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제한되는 물빼기 방법입니다. 그리고 정수기가 있다면 정수기에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즉 체어의 물빼기 순서는 정수기에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물을 빼는 것 또는 공급원에서 가까운 곳에서 물을 빼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물빼기를 하는 것은 필수 업무로 정착되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후 진료 시작 전 점심시간에 가벼운 물빼기를 권장합니다. 진료를 마무리하면서도 가볍게 물빼기를 할 것을 권장합니다. 주말이나 연휴를 앞두고 수관을 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관 비우기가 물빼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는데 수관을 비우기 위해서는 수관에 공기를 주입하여 물을 몰아내는 장치가 필요한데요. 압력 물탱크가 직수나 정수기로 대체되면서 수관을 비울 수 있는 치과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좀 해볼 만한데 안타까운 일이고요. 수관 비우기의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는 별로 없지만 특히 학교 실습실 유니체어의 경우에는 방학 기간에는 고려할 만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치과에는 어떤 이유에서든 잘 사용하지 않는 체어가 있습니다. 수관을 폐쇄하거나 특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검진을 주로 하거나 스케일링을 주로 하는 유니체어의 하이스피드 수관 같은 경우도 특별 관리가 필요합니다. 물빼기 시간도 늘리고 오후 진료를 시작하기 전이나 진료를 마무리할 때 특정해서 특별히 물빼기를 많이 해줄 것을 권고드립니다. 환자의 타액이나 혈액에 의한 수관 오염은 기구 접촉과 역류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는데요. 매 환자마다 진료가 끝난 후에 가벼운 물빼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 사용한 유닛, 즉 핸드피스나 3A 실린지 팁, 스케일러 등을 유니체어에서 확실히 분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구 재사용 방지 차원에서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물빼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까지 드렸는데요. 이제 2부에서는 수관소독과 일반세균 검사에 대해서 그리고 치과병원 인증평가와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를 마치겠습니다.